한면희의 제3정치 물결.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유명종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진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한국의 좌파와 진보주의, 그리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가치, 이분들이 펼쳐가는 정책의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제3정치의 가치와 역사, 그리고 어떤 것이 진정한 제3정치인가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창조한국당 대표 한면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면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가 일주일마다 뵙는데 참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저희가 봤을 때 한나라당이 또 당명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수정당의 그 문제 저희가 좀 살펴봤었는데 한나라당이 당명 바꾸고 있다, 이런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당명 바꾸기 전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이 한나라당의 아마 전문위의 강령에서 보수자를 삭제해야 된다라는 지향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그 보수자애들이 아마 난리를 쳐갖고 보수자를 왜 삭제하느냐, 이제 이런 그저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결국 또 당명 바꾸는 쪽으로 불길이 번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도요, 한나라당 이전에도 또 같은 정당이 있었죠. 색깔 바꾼 신한국당에서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바꿨는데 달라졌나요? 이번에 또 바꾼다. 물론 바꿔서 많이 변하면 변한 만큼 국민에게 따뜻한, 예를 들어서 정책으로 다가가서 좋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네,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을 자임한다면 진정으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표방하고 그거에 맞는 정책과 방향을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2회 때 살펴본 바로는 보수의 가치와는 좀 거리가 먼 방식으로 한나라당이 이 한나라당과 현재 정부가 정책을 운영해 오지 않았느냐,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수 우파를 천명하면 현대적 의미의 보수주의 정당의 본령을 예를 들어서 추구하면 되는데, 본령은 뭐 한 절반 정도만 신용을 내고 나머지는 뭐 거의 가짜로. 근데 실제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보수주의 가치를 추구한다기보다도 사실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보수 정치로 사실 치장하는 성격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전에 신한당일 경우에도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거고 한나당인 지금도 문제를 불러일으켰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름을 바꾼들, 그렇죠? 또 똑같아질 거다. 그래서 차라리 뭐 이름 바꾸고 보수를 삭제하지 않고를 떠나서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자유주의의 가치라도 충실하게 예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것이 한계는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또 긍정적 기여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안타깝죠, 뭐. 그러니까 보수 자유민주주의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진짜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맞는 정책과 또 그 보수주의자에 맞는 도덕성과 깨끗한 그러한 정책을 펼치면 국민들이 또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또 투표하고 그렇게 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 보수 우파가 가야 할 길은 기본적으로 그 자유, 생명,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때 자유의 권리에는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여는 거죠. 이런 풍토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고 이런 것들이 정권의 구미에 안 맞거나 정권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허용해 주는 겁니다. 자유주의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네. 그러면서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본인들이 뒤에서 부정과 부패 이렇게 탐욕에 찌들다 보니까 그런 게 바깥으로 파헤쳐지면 겁나거든요. 네. 그래서 탄압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문제라는 점에서 자유제 본령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고, 두 번째는 보수제 본령으로 갈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유생명 사유재산에 대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시하되 그 이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부가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주의로 가는데, 네. 물론 시장 만능주의로 미끄러지기 십상이긴 하지만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간섭을 최소화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라도 바르게 가게 되죠. 정부 예산도 적게 쓰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때 정부가 작은 정부라 하더라도 해야 할 일들은 네. 크게 보면은 어쨌든 그 이제 평화롭게 네. 살 수 있도록 경찰과 그다음에 외국으로부터 이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국방 이런 거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기관 시설 같은 것은 확충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도대체 보수 우파 정부에서 그 기관 시설과 관련되어진 도로 항만 이런 것들을 엉뚱하게 사기업에게 떠넘겨 버려요. 예. 그리고 국민들 하여금 비싼 값 치르면서 도로 운행하도록 만들고,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수 우파가 걸어야 할 본연의 길은 제대로 걷지 않고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야기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권력을 이용한 집단적인 이득, 또 부정과 부패를 추구하는 것이 마치 보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현재의 보수정당을 자임한 한나라당의 문제가 아니냐,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보수주의자들은 과거에 그렇죠, 사실은 친일했던 사람들, 네. 그 다음에 또 독재 정권에 사실은 빌붙었던 사람들,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이권에 개입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모이다 보니까 네.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정말 탐욕의 집단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진정한 보수주의자 또는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은 통탄을 금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사실 그 한나라당이나 이제 보수 쪽에서 계속 비판한 것이 이제 복지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적인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번에 이름 바꾸는 거야말로 진정한 포퓰리즘의 전형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이름 바꾸는 것,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복지와 관련해서도 보수주의자들이 그 보는 복지의 고유한 시각이 있거든요. 네. 그걸 넘어서서 화려한 복지 정책을 막 이렇게 내비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나는 그게 정말로 그 진정성에 의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요. 그것 역시 그 포퓰리즘에 의거해서 네. 국민들의 표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서 네.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또 거머쥐겠다는 얕은 술수 아니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죠. 한나라당에서 복지 공약을 마구 남발하는 것이야말로 본인들이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가치에도 위배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포퓰리즘을 다른 정당에 비판한다. 참 자가당착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죠, 한나라당이. 예.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돈봉투 사건 때문에 뭐 원래 한나라당이야 뭐 그 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당이지만, 그 이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또 조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은 뭐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게 민주당도 약간의 위기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의 일부 네. 분들이 돈과 연루됐는지 아직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개연성에 비춰보면 그럴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여겨지죠. 네. 바로 그렇게 본다면 민주통합당이 갖는 한계 비극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통합당이 권력에 닿아가는데 유리한 지평이기도 한 그 양면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 네.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그 좌파나 진보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평등주의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 예를 드시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좀 아쉬움이 좀 있다. 그리고 또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민주노총이나 이런 쪽에 봐도
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본인들의 밥그릇 지키기 문제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명쾌한 솔루션이 나오지 않고 또 노조원 자녀들이 또 그 회사에 취직하는 어떤 작은 기득권 내에서의 또 뭐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요 이정치 세력의 한계들이 요새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또 통합진보당이 국민참여당이랑 진보신당이랑 민주노동당이랑 뭐 이렇게 일부 세력이 이렇게 연합했는데 의외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통합진보당의 그 경우에는 어쨌든 몇 개 정파가 합세해서 잠시 국민들에게 주목을 끌긴 했는데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게 됐죠. 근데 그 부분은 통합진보당이 갖고 있는 아마 정체성의 한계라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또 저 민주통합당이 벌였던 정치적 이벤트에 아마 국민들이 시선이 조금 쏠린데 다른 측면이 있다고 여겨지죠. 네. 네. 지금 양당, 거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하회하거나 뭐 지금 굉장히 지지율 상의 위기가 있고 그런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무당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원장이 얼마 전에 미국을 갔다 온 것, 요새 안철수 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들의 완전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아마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에서 안철수만 영입하면은 대선 승리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할 것 같은데 왜 안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원장의 눈으로 본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행해하고 있다. 근데 이 불행의 원인을 추적하면 사실은 그 정치가 잘못됨으로써 그렇죠? 경제를 비롯한 이렇게 사회가 잘못 나가고 있다. 네. 근데 이 주된 책임이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졌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는 반한나라당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언어적 표현을 안철수 원장이 구사했던 걸로 여겨지고요.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 지평에서 그러면 대안으로서 민주통합당, 민주당이 받을 마땅한 자격을 갖고 있는 거냐라고 또 묻게 되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DJ 정부, 근데 DJ 정부는 사실 어려울 때, 그러니까 뭐 우리 저 외환 위기를 어쨌든 극복하는 문제 상황에서 또 통일 문제 적절하게 풀어가고, 그리고 그걸 연계해서 노무현 정부가 받았단 말이에요. 네. 10년이죠. 그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녹여냈어야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오히려 국민들을 그 당시 5년 전에도 거의 4년 전에 절망에 빠뜨렸기 때문에 국민들 다수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의 정책적 실패와 이 386이 예를 들어서 저질렀던 정책적인 무능함 때문에 갔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네. 근데 국민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새로운 정치는 필요하고. 네. 그래서 반한나라당, 비민주당의 뉘앙스의 표현을 여러 차례 한 걸로 여겨집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제3정치 지평이 네. 사실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통해서 민주개혁 세력이 나름대로 이정치 세력을 형성하면서 작은 기득권을 형성했는데 그것이 또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넘어왔는데 이 정부는 정말 국민들을 거의 절망에 빠뜨리고 도탄에 빠뜨리는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와서 결국은 이제 수권정당 한나라당이 이름까지 바꾸겠다 뭐 이런 시점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자신들이 지금 굉장히 실패했다 이런 것들을 자임하는 셈이 돼버렸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는 그 50% 가까운 국민들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것이 정치적 불신이나 무관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당파나 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와 같이 무소속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도
무소속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됐지, 만약에 민주당 간판을 달았으면은 또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아마 그 민주당 간판을 그 당시 달았다면은 안철수 원장으로서 흔쾌히 네. 아마 지지하는 데는 주저한 바가 있었을 거라고 여겨지죠.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제1정치세력 한나라당, 제2정치세력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네. 아닌 제3지평선상에서 일종의 네. 아마 지지가 있었지 않았냐.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또 박원순 시장이 또 그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많은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결집되면서 네. 결국 서울시장 보선에서 승리하는 쪽으로 귀결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박원순 시장 선거에는 뭐 민주당이 많은 기여를 했지만 사실 민주당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통합진보당 쪽에서도 기여를 했고 또 창조한국당도 참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작은 흐름이긴 하지만 동참해서 예. 지지를 했었죠. 예. 근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거든요.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행보가 아닐까요? 어쨌든 무소속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이 서울시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원활한 관계를 설정해야 서울시정을 펼칠 수 있을 거다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네.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정치사를 좀 길게 본다면은 박원순 시장의 어쨌든 정당 선택 행보는 좀 더 신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 이유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시민운동가의 그냥 거의 뭐 간판이라고 여겨지거든요. 네. 그럴 때 그 정당을 선택하고 그 정당의 정치가 잘못됐을 때 자칫하면 박원순 시장과 오버랩되어 있는 향후 시민운동도 사실은 얼룩이 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 점에서 사실은 우려스럽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미 역사적으로 몇 차례 그렇게 되어 왔었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막 얘기하고자 하는 것처럼 제1정치 세력이 파시즘적 자유주의를 보이면서 정치를 왜곡 사회를 그랬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다고 해서 제2정치 세력이 그러면 정책을 잘 펼침으로써 국민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행복한 예를 들어서 영역으로 이렇게 인도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거는 일단 제2정치 세력인 평등적 가치를 추구하는 진보 좌파 집단의 정책적 오류라는 측면도 있지만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2정치인 평등 가치 우선의 정책이 갖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네. 바로 요 자유와 평등의 요 두 가치를 넘어서서 두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제3정치의 지평이 펼쳐질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런 이제 큰 시대적 흐름을 본다면 선뜻 그렇죠? 이 근대적인 정치 패러다임에 스스로를 갇힐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난 신중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안철수 신드롬이 뜻하는 제3의 정치 세력은 어떤 뭐 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 마느냐 또 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아닌 제3당을 뭐 지금 작은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제3의 정치 철학과 가치 그리고 그 역사적 흐름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 나타날 때 어찌 보면 안철수 원장은 그 그릇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저는 우리의 예를 들어 옛 선조인 원효의 이 화쟁이라는 방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네. 원효 대사의 이야기는 뭐 익히 많이 알려져 있죠. 이분 신라 말에 이제 고승이었는데 뭐 이제 젊은 시절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려다가 서해 포구에 도착해서 아마 피곤하니까 이제 허름한 굴 같은 데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목도 마르니까 두리번거리다가 어쨌든 물바가지 같은 걸 봐갖고 벌컥벌컥 마시고 다시 잠들었던 거죠. 그리고 깨어나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행장을 추스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마셨던 물이 해골 바가지에 담겨져 있던 물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화들짝 놀라갖고 아니 내가 이런 물을 마셨단 말이야. 그렇게 반응을 습관적으로 해놓고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가만히 있자 하면서 그냥 순간적인 깨달음을 갖게 된 거거든요. 아, 세상 일은 이렇게 마음의 가짐과 그쵸? 이제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당나라 유학기를 포기하고서 뭐 그게 세상의 중심인 당나라 장안이든 네. 아니면 변방에 있는 신라든 그죠? 그게 장소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득도를 하면서 화정이라는 고유한 방도를 만드는 예를 들어서 재추청하게 되는데 화정이라는 방도가 참 재미있어요. 그거는 이런 방식입니다. 한편으로는 깨트리면서 세우지 않는 바가 없고 또 수용하면서 미시적으로 분별하지 않는 바가 없는 그래서 이문일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문으로 서로 경합되어지는 견해가 들어왔지만 하나의 통찰적 지혜로 그쵸? 귀결되는 네. 이런 걸 이끌어내는 아주 독특한 방법론입니다. 이 화정이라는 방법은 뭐 예를 들자면 서양의 변증법의 방법이라든가 네. 또는 참 거짓에 의한 형식 논리 네. 또는 시행착오 오리법 이런 것과는 좀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런 것들은 주로 형식에 많이 의존하는 반면 화정이라는 방법은 형식을 넘어서서 깊이 있는 지혜까지 결부되어지는 바로 이 화정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본다면 저는 제3정치 지평이 보인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화정이라는 방법으로 제1정치 세력과 제2정치 세력의 정치적 행태를 들여다보면 받아들이면서 깨트리고 수용하면서 분별하면서 하는 그러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더라. 그렇죠? 예. 그런 지평을 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역설적인 모순적인 행동이 동시에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뭐 무너뜨리면서 세우고, 네. 받아들이면서 분별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은 요걸 하나를 딱 끊고 그 다음에 요걸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양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화쟁은 같이 동시에 병행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진리, 네. 를 찾아내는. 예, 그러니까 거죠. 이쪽도 저쪽도 다 뭐 옳고 그름을 딱 편가르기식으로 잘라가지고 너는 아니고 나는 맞고 이게 아닌 방식이라고 좀 여겨지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합하는 불교의 두 학설을 쭉 살펴보시면서 하나의 학설이 갖고 있는 바를 수용하면서 깨트리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비판하면서 세울 바의 것을 받아들이는 네. 그리고 거기에 창의적인 지혜를 덧붙여서 새로운 네. 것으로 만들어냄으로써 그렇죠?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지평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네. 바로 그런 선상에서 한국 정치를 들여다보면 뭐 예를 들자면 제1정치 세력인 이제 자유의 가치를 들여다봤을 때 절름발이의 측면을 보이고 있더라. 해서 네. 깨트려주고. 네. 근데 자유주의도 잘 들여다보면은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세우고. 그 다음에 제2정치 세력을 들여다보면 평등의 가치가 있거든요. 이 평등의 가치가 뭐 예를 들자면 자유주의하에서는 권리를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해서 자유평등 사유재산 이렇게 속 좁게 받아들이거든요. 네. 근데 평등의 가치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권리의 영역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배고플 때 예를 들어서 식량을 알맞게 제공받아야 할, 병이 났을 때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할, 네. 그렇죠? 돈이 없을 때 기초교육을 받아야 할. 이것은 내가 구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회나 정부로부터 받을 권리, 네. 사회적 기본권이죠. 이런 것은 평등의 가치가 갖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다. 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분별하는 겁니다. 다만 또 깨트리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평등적 가치 우선으로 갔을 때, 그렇죠? 자칫하면 개인의 자유도 유린할 수 있고, 네.
또 평등이 구현된다 하더라도 인간과 인간 간의 우애라든가 효심이라든가 자애로움이라든가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등적 가치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줬던 소비에트 체제의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주의로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들여다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걸 깨트리는 거예요. 예. 그래 놓고 보면 자유와 평등의 가치도 소중하고 또 한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가치가 출현하게 돼요. 네. 화정의 눈으로 보면 그걸 저는 예를 들어서 공동선을 함양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랑의 가치, 자비의 가치, 인애의 가치,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풀 때 제3정치가 그렇죠? 완성되는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양당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는 정파주의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은 사실은 버려야 될 것을 어떤 정파성 때문에 못 버리고 그렇죠. 또 취해야 될 것을 그게 상대방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 못 취하는 그렇죠. 그 정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벽이 되는데 그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제3의 구도 속에서는 정말 양쪽의 장점을 취하고 또 단점을 버리면서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치,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해줄 수 있는 사랑, 인애, 자비라고 하는 가치로 아우러질 때 이제 제3의 정치의 가치, 정치 철학적인 원형이 이제 모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윤여준 전 장관하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어쨌든 안철수의 뭐 멘토 역할을 충실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안철수 원장한테 어쨌든 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정치적 문제의식도 충분히 아마 그 설명을 해서 공감도 이렇게 이루도록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서 서울시장 출마의 결심으로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이 윤여준 전 장관이 그러면 제3정치를 펼칠 수 있는 정치적 아이콘은 안철수 원장 같은 분이면 훌륭하겠다. 그런데 이분으로서는 한 두 가지가 또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 역할을 잘 해내야 국민에게 환호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대통령의 자격 조건, 자질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고민을 하나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펼칠 수 있는 정책 집단이 그렇죠? 제3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묻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3정치의 콘텐츠가 뭡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사실 안철수 윤여준 전 장관은 자기가 학자는 아니어갖고 아직 거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로서는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박자가 맞게 되는 거거든요. 제3정치를 펼치려고 하는 그룹, 그리고 이들이 담을 수 있는 정치적 아이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동시킬 수 있는 정치적 제3정치의 소프트웨어, 그렇죠? 콘텐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우러질 수 있는 여건이 2012년 금년에 조성되기 시작했다. 다만 이게 피어날 수 있을지는 저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은데 빨리 피어났으면 좋겠네요. 봄이 되면서 같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제3정치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개혁이든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그룹이 발생하는 데에는 한꺼번에 생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제3정치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국내 정치에도 제3정치의 계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뭐 그게 선명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주류 정치 집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정치적 시도가 일부 이제 정치인들에 의해서
표출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서 끄잡아들인다면 제3정치의 흐름을 네. 이렇게 조금 타듯이 네. 얘기하는 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그 계보를 나름대로 정리해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이제 너무 멀리 가지는 않고요. 네. 저 이렇게 좀 그리 이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쪽에서 찾는다면 일단 박찬종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제3정치의 범주 속에 저는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박찬종 전 의원은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33살의 나이에 그러니까 1973년도인데 부산 서구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었죠. 굉장히 빠른 시간이 됐었네요. 네네. 근데 이때는 전략적 측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고시 삼관왕 출신인 이 청년을 요즘식으로 또 스카우트 해갖고 거의 천재였었네요. 그렇죠. YS하고 이제 맞붙이는. 아. 그래서 요 전에 보궐선거에서 나갔는데 사실은 졌지요. 이제 젊은 청년인 박찬종 전 의원은 YS에게 졌고, 그 뒤에 이제 중대선거제로 바뀌는 바람에 2등 해갖고 네. 당선될 수 있었고요. 아, 중대선거구로 바뀐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죠. 됐다. 그때 된 거죠. 역시 중대선거구는 소수 정파한테 좋은 그러니까 신인이라든가, 네.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소수 정파에게는 네.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는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사망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공화당의 정풍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새로 등장한 예를 들어 군부 정권, 전두환 정권에게 이제 일종의 찍히게 돼갖고 네. 이때부터 야당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제3정치의 본격적인 행보는 이때부터 아마 추진될 듯 싶은데 네. 당시에 이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과 이제 맞서서 민주화 추진 협의회라는 제야 단체가 있었고요. 정치적 성격을 띤 네. 이때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 변호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미국 문화원 정거 농성 사건, 뭐 문부식 이런 경우 등도 변호했고요. 그리고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돼갖고 얼마 전이죠. 이명박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게 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 변호도 맡아갖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죠. 네. 네네. 이게 아마 그때부터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찬종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제3정치 지평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조금 그분을 이렇게 언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분이 상김청산 으로 이렇게 이미지화돼 있다는 네. 것이죠. 물론 무균질 정치인과 이렇게 결부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1988년입니다. 실제로는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삼김청산을 내세우면서 무소속으로 서울 서초구에 그렇죠? 출마해갖고 당선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셋에 의해서 지역적 고착화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YS면 역시 영남이고, 그 다음에 DJ면 호남이고, 그 다음에 JP면 충청도. 바로 요 시기에 지역성에 안주하면서 그렇죠? 정치적 행보를 취하기보다는 그럴 때 상김청산이라는 말은 삼김에 묻혀 있는 지역적 구도를 깨트리는 새로운 정치적 행보를 취하겠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네. 제3정치의 모습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훨씬 먼저 시작을 하셨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YSDJ가 민주화 동지였는데 네. 어쨌든 따로 정당을 가면서 이제 경합을 하게 되자 이 양반도 또 출마하게 됩니다. 이분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150만 표를 어쨌든 득표하는 저력을 보인 바 있죠. 다만 이제 그 뒤에 여당, 야당을 이렇게 많이 넘나들게 되면서 네. 깨끗한 이미지가 퇴색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아마 그 이유는 또 제가 이렇게 만나 뵙고 여쭤보고 했더니 1997년도 대통령 선거 때인데 당시에 지금의 아마 안철수 원장 비슷한 형태로 해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네. 막 국민 과반수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그게 당권은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당하게 탄압받으면서 후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네. 아마 그것이 계기가 돼갖고 아마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당 저당 예. 이렇게 이제 옮겨가게 되는 그런 행보를 보이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제3의 정치를 가려면 제3 정치를 할 수 있는 팀워크가 필요한 것인데 그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탁월한 개인은 있었으나 그분의 어떤 뭐 상김 청산이라든지 뭐 그런 새로운 가치, 지역주의 청산의 가치를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어서 결국은 정치적 낭인처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제3 정치를 새롭게 여는 선구자적 정치인이 갖는 고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이 소수자의 정치인이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기존의 잘못된 정치 풍토를 쇄신하겠다는 자세는 높이 살만하죠. 네. 다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뿌리내리고 현실화되려면은 큰 흐름을 타야 한다는 거죠. 흐름을 타려면은 어쨌든 바치고 있는 집단이 있어야 되고요. 네. 또 그런 정치인과 그 집단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그렇죠? 정치적 소프트웨어, 컨텐츠에 담겨 갖고서 실제로는 정책까지 이행될 때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박자가 그렇죠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늘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네. 젊은 박찬종 또 개혁적인 박찬종 전 의원의 그 모습들이 새삼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인식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분 있다면 어떤 분을? 박찬종 의원의 경우에는 정치의 출발 자체가 이제 보수 성격을 띤 네. 이제 박정희 그 당시로서는 독재 정부였죠. 네. 독재 정권인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스카웃된 인물이라면 그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또 하나의 이제 인물을 저는 어쨌든 염두에 두게 됩니다. 네. 그분은 이제 장기표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박세일 신당의 네. 공동대표시죠? 예. 박세일 신당에 이제 합류하셔서 국민생각이라고 하고 있는 곳에 했는데 이분도 이렇게 정치 이렇게 출발 계기를 보면 박찬종하고는 좀 대비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보 베이스에서 출발하셨다.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멀리 거슬러 가면은 저 서울법대를 재학 중인 당시였을 겁니다. 1970년인데 어쨌든 청계천의 이제 노동자였던 전태일 열사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야수성에 절망을 느낀 나머지 그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당시는 정말 어둠의 시대였었어요. 그때 청계천 노동자들이 갖는 일종의 그 노동의 열악함이라는 것은 아마 자본주의 초기 영국의 노동자들이 막 그냥 하루 종일 일해도 한 가족이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임금 착취를 당했었는데 네. 우리 청계천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바로 전태일 열사가 이런 시대적 아픔을 갖고 깨트리기 위해서 분신이라는 그래서 사회 충격을 주죠. 네. 바로 이 사건에 큰 자극을 받은 게 청년 예를 들어 장기표였던 거죠. 네. 바로 이제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민주화 운동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데 1972년에는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으로 이제 복역을 이제 하게 되면서 7, 80년대에 아주 많이 여러 차례 복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후배가 볼 때는 제야 민주화 운동의 아마 우뚝선 3인방 중에 하나. 예, 그래서 작고했던 얼마 전에 작고하신 김근태 전 의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부영 전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장기표 선생 이런 분들이 제야민주화의 트로이카로서 아마 한국 사회 민주화를 이끈 이제 주된 동력 중에 하나였었던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이력이 있는데 이분은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신념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민중당을 창당하게 되죠. 그래서 민중당 창당을 하고 1992년인데 네. 14대 국회의원에서 출마를 하게 되죠. 네. 이때 이제 출마했던 곳이 동작구였었고요. 네. 요 시기에는 저도 이제 어쨌든 제야민자운동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잘 알고 지내는 선배여서 가서 잠시 도와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캠프에서. 결과적으로는 네. 뭐 캠프까지는 아,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불특정으로 가서 도움드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떨어졌죠. 민중당으로 나왔으니까. 네, 민중당 나가서 당시에 수십 명이 나가고 다 떨어졌죠. 네. 2% 득표를 얻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당이 소멸되는 비운을 맞게 되자 이분이 이데올로기 성격의 정당이 갖는 현실적 한계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역시 그러면서 현실 정치의 벽을 느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 시기에 민중당이라는 새로운 진보적 정당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그 주류를 이루고 있던 여야의 정당과 다른 새 지평을 펼치려고 했었다는 점에서 이분도 여하튼 진보적 성격의 제3정치 지평을 과거에 열었었던 이력을 갖고 있는 분, 이렇게 평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세 분의 트로이카가 한 분은 민주당, 한 분은 한나라당으로 가셔서 나름대로 의회에 입성하는데 성공하셨는데 이분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 의회에 입성을 못하신 거죠? 민중당으로 갔는데 그 뒤에도 사실은 여러 곳에서 이 장기표 선생을 불렀었습니다. 불렀는데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능히 국회의원은 됐어요. 네. 충분히. 근데 이분은 먼저 사회운동을 하면서 아주 나름대로의 정치 철학을 갖고 있고요. 그 정치 철학을 원칙적으로 초기에는 꿋꿋하게 견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299명 중에 하나의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으면 언제든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은 시대적 의미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의미 있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네. 이런 길을 걷다 보니까 늘 가시밭길이었고 그 과정에서 늘 번번이 좌절을 겪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네. 그 분별력이 예전과 같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수나 이런 진보, 이제 이런 좌와 우 이런 것에 대한 그래도 나름대로의 식별력을 좀 꼿꼿하게 갖고 제3정치 지평을 일관되게 가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지켜보는 후배로서 갖게 됩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은 개인이 국회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어떤 당이라고 하는, 결국은 아까 박찬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의 의원으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에 있어서 좌절이었다면 이분은 뭔가 팀을 만들고 제3정치의 바디를 만들려고 했다가 좌절한 케이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민중당 첫 실패 이후에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뭐 한국사회민주당, 새정치연대, 그리고 녹색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시도했었던 것이죠. 제3정치 뭔가 지평을 열어보려고 계속 시도했는데 거대한 한국 사회의 양당 체제, 여기 벽을 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것이 또 소선거구, 단순 다수 득표제라고 하는 그런 또 선거 제도의 한계 때문에 오히려 그런 군소정당 운동들, 제3정당 운동들이 좌절을 맛본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작년 말 얼마 전에 뵀을 때는 뭐 격의 역시 이런저런 얘기를 장기표 선배하고 나누면서 선배님 왜 그 박세일 그 이사장이 하는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이 하고 있는 쪽과 함께 정치를 하십니까? 궁합이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한 배로 탔네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저같이 제3정치를 또 새롭게 여는, 그래서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면서 약간은 개성하고 또 평등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만 또 다름을 갖는 새로운 정치, 요건 뭐 사실은 전 중용의 제3정치 이런 쪽에는 함께 하셔도 오히려 궁합이 맞는데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드렸더니
껄껄 웃으시면서 네. 아이고 좀 일찍 만나서 의기투합을 했었더라면 좋을 뻔했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한 박자 드시면서. 네. 네. 두 분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 인물은 누구로 꼽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금 창조한국당 대표, 네. 예, 정확하게는 이제 권한대행입니다만은 이 창조한국당을 만들게 된 이제 계기를 제공한 네. 문국현 예. 이제 초대 대표를 들 수 있겠죠. 네. 이분도 독특한 분이죠. 네. 저는 뭐 한 17, 8년 전부터 같이 이제 환경운동 집행에서 만나갖고 환경운동을 많이 같이 했었습니다. 유한 킴벌리. 예, 그때 이제 네. 문국현 대표는 유한 김벌리의 이제 CEO로서 어쨌든 그 윤리 경영을 실제로 시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경 경영도 몸소 실천을 했었죠. 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네. 아주 유명한 구호로 상징되는 것들을 그 정부가 아니라 저 하나의 그 사기업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네. 네.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제3정치의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 이 기업인으로서 사회를 들여다 봤더니 네. 예를 들자면은 그 보수 우파 진영의 그 진영은 경제를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재벌의 뒤를 봐주는 형태로 이제 가게 이제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경제가 더 건강하게 피어날 수 있는데 그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네. 그리고 정치권이 재벌과 뒤로 결탁이 되면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거든요. 네. 이분은 그런 부정부패가 일소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해고 이런 절차를 취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을 건강하게 이끄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지평을 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평등적 가치에 초점을 맞췄을 경우, 특히 한국, 뭐, 저도 과거에 그런 측면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진보 좌파 진영은 기업 집단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배관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것과 달리, 근데 기업이라는 것이 사실 건강하게, 특히 유한양행과 같이, 고 유일한 박사가 창업한 유한양과 같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업은 기업대로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그 혜택이 사회로 가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유일한 예를 들어서 유한양양의 창업자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네. 예를 들어 내세고 있는 윤리 경영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네. 그런 선상에서 CEO로서 성공을 거뒀는데 이런 경영 기법을 국가로 확장해서 펼친다면 이것도 지금까지 다른 제1정치 세력의 그렇죠? 예를 들어 국가 경영이나 네. 제2정치 세력의 국가 경영과 다른 지평을 펼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네. 보았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섰기 때문에 예. 역시 저로서는 제3정치의 그렇죠? 중요 계보를 잇는 분으로 네.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저도 대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MB 캠프에서 747 공약, 또 4대강 공약, 이거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공약이다. 근데 국민들이 이 부분에 너무 속고 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소명감에 의해서 또 나왔고, 또 독점, 양대 정당에 의해서 또 재벌에 의한 독점 구도를 좀 깨기 위해서 창조 한국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서 그렇죠. 나왔다. 그런 말씀 저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대가 뭔가 제3의 흐름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인물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박찬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서 또 삼김시대 청산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나왔고 새로운 그죠? 예. 흐름을 좀 열고자 했죠. 예, 장기표 선생 같은 경우는
치열한 민주화 투쟁 속에서 그렇죠. 역시 그 어떤 새로운 재산 정책 그릇을 기존의 만들어 여야의 구도를 예. 깨뜨리는 네. 실현을 하고자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국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경제가 주도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슈가 되는 사회 속에서 제3의 경제를 정치적으로 또 풀어볼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또 후보로서 또 제3의 길을 열려고 시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뭐 예. 몇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세부화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5년 정도 됐네요. 2007년 정도. 그렇죠. 그 시점에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면 다보스 포럼에 이분이 여러 차례 아마 가셨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재상정치를 외치는 분들 가운데 국제적 감각을 가장 탁월하게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는데, 네. 가서 보니까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국면으로 이행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침체 경제에 맞는 예를 들어 경제 정책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거하고는 터무니없이 다른 747 이런 걸 보면서 아연실색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국제 감각을 갖고서 어쨌든 경영을 보면 네. 어쨌든 경영을 새로운 어쨌든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예를 들자면은 3조 2교대를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숨가쁘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외환 위기로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럼 많은 기업은 노동자들을 해고시켜 버리게 되거든요. 실제로 외환 위기 때 네. 구조조정이라는 이른바의 칼자루를 그래서 해고자들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실업자들이. 네.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외환 힘벌리에서는 해고를 시키지 않고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한 조를 조금 쉬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근데 쉬게 만든다고 해서 그냥 놀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처음에는 뭐 조금 쉬고 놀다가 그런데 노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뭘 하게 되느냐면은 책을 보게 되면서 재충전을 하게 되고 또 기회가 되면은 서울 도시를 떠나서 시골이나 산으로 가면서 어쨌든 새로운 호연지기 같은 것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예. 돌아와서 일자리에 투입이 되면 네. 보통의 경우에는 과로로 인해서 노동 생산성이 정체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피곤하죠. 예. 네. 지금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과로가 문제인 사회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과로로 인한 산재가 많이 하게 되니까 비용도 많이 또 추가로 들게 되고요. 근데 이럴 때 쉬고 들어오면은 충분히 쉬었다가 재충전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또 평생학습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도 좀 받고 들어오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일할 때 컨베이어 시스템의 부품 조립 노동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 시계를 만드는 일종의 장인 노동자의 자세로 일에 임하게 됩니다. 네. 제품이 어떻겠어요? 질적으로 우수하고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게 되고 그럼 생산성이 증진되는 거예요. 네. 한 조를 쉬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쉬게 하는 것이 가능하면서도 생산성은 더 늘어나서 그렇죠?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는 네. 이렇게 되면 선순환으로 이행하는 이런 윤리 경영을 펼쳤다라는 것이 네. 두 번째 측면이고요. 네. 또 세 번째 측면은 1968년 뉴에이지 운동이 전개되면서 과거에는 이 시대적 화두가 통상은 노동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계급 문제 이게 유일한 문제로 봤었어요. 이게 올드 레프트의 시각, 구좌파의 시각이었죠. 네. 근데 68혁명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새로운 화두가 등장하더라. 네. 그런 것으로 평화의 화제, 그 다음에 여성의 화제, 그 다음에 환경의 화제였던 거거든요. 그럴 때 경영의 환경 요인을 반영한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서 국제사회에 대한 감각을 토대로 윤리적인 접근 방식을 경영에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조류인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놨다는 점에서 네. 충분히 제3정치의 지평을 열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그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그때마다 인물이 나타났고 뭔가 의미 있는 시도들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환경 전문가이신 한명희 대표께서 또 창조한국당으로 오시게 된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제 경우에는 뭐 과거에는 어쨌든 제야민주화 운동하면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 형제들하고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저 성찰을 하게 되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노동지평 넘어서서 인류 문명 사회가 새롭게 맞게 되는 환경적 사안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뜨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생태 철학자로 변화되는데 그 사이에 참여연대 예. 뭐 상임집행위원동을 하면서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으로 하기로 한 뒤에는 또 환경정의 연구소장에서 환경운동을 하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를 봤더니 우리 사회 뭐 지금 잘 알려져 있듯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년은 실업 상태에 대다수가 놓여 있죠. 그 다음에 자살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런 총체적 난국을 보면서 철학자로서 다시 한번 성찰을 했죠. 그러면서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네. 이제 정치 철학자로서 이제 제3의 정치 지평을 펼치는 단계로까지 오게 된 것이죠. 네. 결국은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군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명희 대표님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박찬종, 장기표, 문국현, 한면희, 이런 분들이 제3의 정치의 어떤 나름대로 계보들을 형성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과거에는, 역시 시대가, 그러한 제3의 정치를 담아낼 만한 국민들의 어떤 열망이라든지 또 그런 의사들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뭐 언론 통제라고 하는 것들이 심했던 시대였고 언론 채널이 또 어떤 제도권 언론 이외에는 사실 별로 없었던 시대라서 네. 사실 뜻은 있으나 펼치기가 어려웠던 시대였다면은 지금 2012년도는 그 변곡점에 놓여 있는 시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네. 뭔가 새로운 제3의 정치 세력이 잘하면 네.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게 국민들에게 한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그 얘기 뭐 조금 하기 전에 뭐 하나만 더 이제 추가를 한다면은 네. 문국현 대표의 경우에 이제 2007년도 12월 대선에서 이제 딱 60일 두 달을 열심히 뛰어갔고 5.8% 득표해서 150만 표를 얻게 됩니다. 박찬종 전 의원도 150만 표. 그렇죠. 박찬종 전 의원도 1992년 대선수요 150만 표를 얻었던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맥이 이어지는데 네. 어쨌든 뭐 조금 선방은 했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2008년 4월 총선에서 그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최측근인 이재호의 지역구인 은평을 해서 맞붙어 갖고 네. 52% 득표로 국회의원 당선됨으로써 어쨌든 그 돌풍을 어쨌든 이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압도해버렸네요. 그렇죠. 네. 근데 아쉬운 것은 이재호 내지는 그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문국현이라는 타깃을 정해놓고 사법살인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2009년 10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예, 그건 당시 어쨌든 검찰 역시 정치적 색깔을 완연하게 네. 그렇죠. 들이온 정치 검찰이 네. 그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공천원금 6억 받았다 이렇게 기소했는데 이 부분은 대법원 과정에서 무죄. 예, 이렇게 난 겁니다. 예. 그럼 뭐가 유죄로 났느냐? 당이 발행한 채권 이자 1%로 발행을 했는데 이게 시중금리 예를 들자면 4% 이거보다 낮고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당이 취했다. 그러면 당의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그때 문국현 대표는 당대표가 아니었어요. 근데 조그만 당에 무슨 당대표가 형식적으로 따로 있고 뭐 하느냐? 실질적 대표는 당신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고 들어가면서 말이 안 사실은 되는데요.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예. 사실은 부당한 사법살인이었다. 바로 요 점을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될 경우 제3정치 세력은 늘 꺾였다. 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꺾였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약진했는데 부당한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서 그게 상당 부분 이제 위축되고 접혔다. 예. 근데 이 접힌 날개가 이제 2012년도 이 새로운 정치 지평에서 예. 그죠? 뭐 본인에 의해서든 네. 아니면 본인의 그죠? 그런 정치적 흐름을 이어받는 또 새로운 흐름, 예를 네. 들어서 안철수 원장이 됐던 이런 형태로 해서 다시 피어나갔고 예. 국민에게 그쵸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어쨌든 새해는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 부러진 화살이 천만돌풍 일으킬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뭐 대법원에서는 이건 다 뭐 날조고 뭐 사실과 다르다 뭐 이렇게 성명서도 냈다고 하는데, 사실 엄연히 역사적 현실이 뭐 아까 말씀하신 또 문현 전 대표 케이스만 해도 말도 안 되는 법리랑은 좀 어긋나는 어떤 그러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눈을 이 정치권들과 기득권이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은 제3정치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제3정치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는 제3정치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주신 한민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 여러분. 네, 잘 들으셨습니까? 옛날에도 좋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제3정치 가능성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확산시켜 주시고, 또 이런 분들이 다시 한번 날개를 펴고 비상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면, 또 여기에 같이 동참해 주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제3정치 물결이 정말 대한민국 사회를 뒤덮는 그날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